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은 코스피가 올라주고 있고요. 어제 7% 급등하면서 4년 만에 1000스닥을 돌파한 코스닥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기관의 전례 없는 매수에 코스닥이 정말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또 상승 종목 수도 조금은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준비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상위 1%는 지금에서는요. 초고수들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순매수 매도하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매수 상위에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마이크론의 HBM의 단독 공급자가 SK 하이닉스가 됐다라는 소식에 하이닉스 3% 이상 올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미트픽 시간에는 오늘장 공략주 그리고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율주행 로봇 회사로 탈바꿈한 그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직격 프라임 시간에는요. 정부가 어제 신규 원전 2기를 다시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오늘 원전주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훈풍 속에 원전주의 상승이 지속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2016 경제를 보다 시간에는요. 5000P, 1000스닥의 목표를 달성한 우리 시장 정말 건강한 증시로 투자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상위 1%는 지금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양전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줘서 기대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긴 하네요. 뭐 사실 이거 아니었어도 네. 이제 조금 이따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는 네. 하겠지만 뭐 이거 아니었어도 현대차는 살짝 눌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해서 사실 이게 막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네. 될까?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유를 보면은 좀 찾고 있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뭔가 좀 시장 좀 눌러줄 이유 없었는데 하고 마침 찾았는데 지금 그 이슈를 찾았음에도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너네 기분 나쁘니까 관세 25% 이게 네. 아니라 너네가 지금 빨리 의회에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건 의회에서 빨리 처리하면 다시 또 내려주겠다는 의미거든요. 타코를 또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소될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시장을 막 땅끝까지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줍줍 찬스 아니야?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해당 이슈가 주고 떨어지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 지수가 산업 이슈, 그러니까 산업이 좋아서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산업이 너무 좋아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너무 좋아서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지금은 시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약간 코스닥에 시총 큰 종목들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그 2차 전지 애들, 뭐 제약바이오 애들 이런 얘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좋은 산업 이슈를 바탕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유를 만들어서 덩치 큰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슈들 같은 경우에 막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것 때문에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코스닥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종목군들, 덩치 큰 우량주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또 코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지금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죠.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근데 지금 코스닥 쪽이 살짝 불안한 게 뭐냐면 약간 코스피에 우리가 그 코스피를 봤잖아요.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막 덩치 큰 우량주만 가지고 시장 지수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78%, 코스피는 0.84%, 양지수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즉 지금 시장은 약간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량주를 가지고 올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코스피 때처럼 너무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게 코스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려도 야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엄청 벌잖아. 뭐 까짓거 물리면 더 사지. 근데 지금 코스닥의 메인 섹터라고 불리고 있고 코스닥의 지수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못 물렸을 때 머리가 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코스닥 쪽을 접근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맘 편한 매매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약간 중소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 중에 실적 괜찮은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위주로 그냥 빠지면 더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시장 지수만큼 재미는 못 볼 수 있어도 지지는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변동성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뉴스 보지 말고 그냥 덩치 큰 코스닥의 우량주 보거나 코스닥 레버리지 변동성 가지고 노는 거고 그게 아니면 중소형 반도체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코스닥의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뭐 1300까지 갑니다. 1500까지 갑니다. 뭐 1200에서 밀릴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현 구간부터는 과열 구간에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죠?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40포인트, 1035에서 104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고점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1030포인트, 1040포인트 이 사이 구간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적게는 1000포인트, 많으면 960포인트까지 밀렸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지라인을 체크해서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아 이거 잘하면 96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구나. 그럼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래 구간에서 더 잡을 계획을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 단기간에 좀 과열되었기 때문에 조정의 이유를 찾는 와중에 좀 트럼프가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10가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0가지 종목이 모두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좀 선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드렸다시피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육상 발전 매출액이 올해는 작년 추정치 대비해서 109%나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다만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 달렸던 로봇주가 오늘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보스타, 이렌시스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조금 숨고르기 해주고 있고요. 3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엔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저속 엔진 ASP가 시장 기대를 큰 폭으로 뛰어넘으면서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3%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7위에 있는 리노공업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가파른 성장 덕분에 영업이 2천억 원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5%대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한미반도체도 저희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목표 주가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는 최근 횡보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알테오젠 짚어드릴 텐데요. 알테오젠 사실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약간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가는 곳마다 다 저한테 알테오젠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많이 좀 사신 것 같아요. 아니 위에서 많이 사셨던데요. 위에서요? 그래가지고 네. 어떡하냐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시는 예.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네.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뭐 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기술 이전이 뭐 숫자가 맞아요. 좀 줄어들고 네. 사실 이런 뻔한 얘기들은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알테오젠에게 긍정적인 건 다시 한 번 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요것보다는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다. 내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지금 코스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였던 거고 제가 알테오젠을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방에다 글을 써드렸을 거예요. 아마 금요일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알테오젠 구간을 잡아드렸었거든요. 네. 자, 방송에서도 금요일 날 똑같이 말씀드리기도 했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결국 코스닥 지수가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 올라간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어차피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따라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코스닥 지수 과열 지지선 어디라고 말했었죠? 1030에서 1040포인트. 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그렇다는 소리는 제약바이오 섹터 다시 한 번 더 저점 갱신하는 하락 움직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제약바이오를 투자 중이다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그 때문이에요. 코스닥 3000 스탁 간다고? 코스닥 계속 올라간다고? 야, 그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어차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알테오젠 뭐 사실상 얘네들이 적자를 적자 엄청 낸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 나온 것도 아니고 나쁠 게 없는데 기대보다 좀 못 미쳤다는 이유로 좀 과대낙폭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반발 매수세까지 같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자, 알테오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느낌의 하락 추세선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때도 알테오젠 계속 경고를 했던 게 방송에서도 제가 알테오젠 50만 원 목표가 잡아주고 네. 여기서는 좀 팔아야 돼요.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찍고 밀렸죠. 자, 그리고 추세선 하단 라인 정도까지 밀렸던 거예요. 추세선 하단까지 맞고 이 자리 이탈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반등하면 알테오젠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45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선까지는 우리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 절반의 법칙 제가 이제 외워두면 좋다라고 네네. 했어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라인이면 42만 원, 43만 원 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테오젠을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로 맞춰면은 43만 원. 그리고 좀 노력해서 45만 원, 내가 진짜 현금이 너무 없어도 46만 원, 45만 원 아래로 맞춰놔야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 추세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응할 수 있어요. 그냥 마냥 위에서 물려놓고 언젠간 알테오젠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여기 뚫고 올라가면 진짜 본인 평당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못 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투자를 하고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알테오젠을 지금 신규 진입을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한다라고 하면 45만 원, 46만 원 여기를 단기 목표가로 보는 거고 더 짧게 내가 좀 밑에서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43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자리를 뚫고 나면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 46만 원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뚫고 나야 그 다음에 50만 원을 가든 55만 원을 가든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알테오젠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 46만 원이 변곡점이라는 거 생각하고 이 자리 못 뚫으면 다시 또 아플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103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점 내려가는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30, 1040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섣부르게 그때부터는 추매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 이게 알테오젠한테 굉장히 중요한 매매 전략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알테오젠 길게 본다면 하락 추세이긴 했지만 하단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절반의 법칙에 의해서 좀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코스닥 지수와 함께 연동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보셔야겠죠. 네, 순매도 종목들은요. 네, 여기에도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전선주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단독 공급자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칩 마이야 200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ASIC 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3% 이상까지 상승폭 키워내주고 있고요. 삼성도 함께 1%대 오름폭 키워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한전선 올라와 있고요. 4위에 있는 펩트론도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5위에 두산에너빌리티 4% 안팎으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8위의 한전기술도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은 12%대까지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
줄여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전주 동반해서 상승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합니다. 포스코홀딩스 2%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기아와 현대차 오늘 3에서 4%대 약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의 SNS 글 때문에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 관세 이슈가 안 나왔으면 더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지금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하락 맞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도 애매한 상황에서 약간 중요 지지선들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그게 이제 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으면 이 이유 갖고 빠져? 근데 사실 무섭지 않은 이유잖아요. 결국 관세 어차피, 풀릴 거 아니야. 그럼 이럴 때 눌릴 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려 반발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이슈 갖고 빠지는 게 저는 훨씬 맞았다고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현대차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20분봉상 61선 정도까지는 자 여기가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이에요. 이 자리를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 47만 원 라인이거든요. 오늘 현대차만 보더라도 딱 120분봉에서 61선 딛고 여기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자리가 첫 번째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신규 진입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깨졌을 때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깨졌을 때는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현가 대비 몇 프로 밀려야 되냐면 볼밴 상단까지 밀리면 아래로 12%가 밀렸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이 반등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사도 돼요.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신규 진입해도 돼요. 다만 얘가 만약에 좀 더 밀리고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 어쩔 수 없이 코스피 쪽에선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관세 이슈까지 있으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럼 42만 원 정도까지도 눌림을 줬다 올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완전 감사한 거죠.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안 되면 아래로 10% 정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못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밀렸다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장기 투자로 가는 분들이야. 이러신 분들은 지금도 사고 그냥 42만 원짜리 밀리면 거기서 좀 더 사면 돼요. 근데 다들 말로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말하지만 다들 방송에서 80만 원, 100만 원 간다 이러니까 위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물려 있는 상태로 어떡하죠? 기다리면 그냥 올라갈까요?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장기 투자는 사놓고 방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마다 조금씩 더 사서 길게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길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더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왠지 느낌 좋아서 갈 것 같았는데 막 잘 가니까 내가 냅다 따라잡아 봤는데 밀리는데 어떡하죠? 근데 저는 추매할 여력도 없고 추매 같은 거 무서워서 잘 못하겠는데 여기에 돈 묶이는 거 싫은데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47만 원 라인 이탈하면 42만 원까지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47만 원 이탈했을 땐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42만 원에서 복수전 들어가면 돼요. 내가 약간 잃은 거 거기서 내가 다시 복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지금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사도 될지 이게 나뉘는 거니까 이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유 없는 악재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알려드린 가격 라인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5거래 순매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사고 있는 종목은요. 여전히 현대차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주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리브스메드 신규 상장주죠. 올해 흑자 전환이 가시화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요. 개장 전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보적인 복강경 수술 기구를 좀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 개선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 오늘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지노믹스도 작년 말에 상장했는데 일라이릴리와 1조 원 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G2G바이오 역시나 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메자닌 발행 검토 이슈가 있죠.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HL반도 현대 기아와 함께 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실적은 주춤하겠지만 앞으로는 다시금 살아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 오늘 우주항공주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스페이스X IPO 이슈도 있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주항공이 왜 올라갔을까 생각하면 네. 스페이스X 상장 이슈 이게 약간 불씨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네.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없는데 갑자기 얘네 왜 이렇게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상황에서 그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주가 언제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면 시장에 시장 이슈도 없었고요, 산업 이슈도 없었어요. CES도 뭐 흐지부지되고 뭣도 네.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 입장에서 뭐 새로운 거 없냐? 근데 시장 이슈도 없네. 금리나 이것도 이슈 쓸만한 거 없는데 CES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네. 근데 갑자기 스페이스X가 있대.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관심이 갈 거 없는 돈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네. 이제 뉴스가 뜨니까 돈이 몰리면서 엄청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구점을 계속 올라갈까요? 이게 아니라 현구간부터는 사실 가치의 영역보다는 투심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식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체스님은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거예요?라고 하면 뭐 그런 것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결국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음영 지역 없이 통신이 안정적으로 돼야 로봇이라던가 데이터 센터에서 뭐 정보를 받아옴에 있어서 끊김이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저궤도 위성, 뭐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스타링크 이런 쪽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우주항공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슈 공백기에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한 건 좀 부담스러워서 조정을 한번 주면 결국 고점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을 한번 줬을 때 따가워 수준이 아니라 와 진짜 아프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줬다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그냥 계속 가지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표시해둔 요 정도 라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안에서 주가가 위 찍고 하단 찍고 위 찍고 하단 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오늘도 지금 25,600원 요 정도가 추세선 상단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못하고 밀린 겁니다. 그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한 22,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밀렸다 올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가셔도 돼요. 목표가 얼마예요? 목표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투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이미 정고점도 갱신했는데 목표가 뭐 25,000원까지만 보세요가 아니라 이 추세선 하단 라인을 언제 이탈할지 몰라요. 이번에 이탈할지 뭐 한 달 뒤에 이탈할지 모르지만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그릇대로 먹다가 여기 이탈했을 땐 그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판다라고 하잖아요. 네. 어깨에서 판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이 머리 꼭대기일 수도 있죠. 근데 밀렸어. 여기 이탈해서 팔았다? 그럼 어깨에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상승 추세선 캡처해 놓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하단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해도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요. 물론 스페이스X 기대감이 있지만 앞으로 추세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순매도 주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들은요. 네, 삼성전자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로봇주들 3가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TP도 24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와줬고요. 어제까지 달렸던 로봇주 오늘 주춤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동참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로보티즈만 오늘장 3%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삼현 같은 경우도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도 오늘 5%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오늘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름 테라퓨틱스도 오늘은 음봉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심텍 보도록 할 텐데요. 심텍은 외국인이 정말 2주 동안 꾸준하게 담고 있고요. 주가도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심텍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심텍도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차트를 이건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제가 이때였어요. 이때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때 목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막 9%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따라잡으면 안 된다. 얘 아직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를 따라잡을 거면 61선 넘어간 다음에 따라잡거나 그게 아니고 얘가 이번에 61선 못 넘고 지금 추세선 상단이다.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얘 121선 부근까지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살 거면 거기서 사든가 아니면 61선
121선 위로 올라가면 사든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목요일 날 잘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한 번 더 121선 찍고 왔죠. 말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심택이 과거와 다른 건 뭘까요?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어요. 이게 일전엔 추세선 상단에서 막히고 60일선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번엔 추세선 상단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뭐 5거래일 순매도 상이다라고 하지만 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60일선 위로 52,000원, 52,300원 요 정도 라인으로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이거 어디다 적어놔요.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한 52,300원 정도 가죠. 여기 위를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심택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목요일 기준 52,300원 요 라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 못 깨고 내려간다? 그럼 핵심 지지 라인 45,000원입니다. 여기 깨지면 그 다음에는 추세선 하단부 만나러 가는 거예요. 38,000원. 그래서 심택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52,300원 목요일 종가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 진입, 아래로 밀렸을 때 신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43,000원, 43,500원부터 아래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대응하시는데 어렵지 않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심택 추세 자체는 하락이지만 그래도 그 상단 추세를 좀 뚫어내줄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택 투자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표님의 탑픽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일주일 전 종목이었던 LS 머티리얼이 오늘 또 목표가 돌파를 했거든요. 이 종목과 함께 또 달려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걸까요? 일단 가온 칩스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당일날 말한 것들 사실 네. 제가 종목들 골라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 관심 없는 것들 막 이상한 애들 들고 오거든요. 네, 그런데 네. 잘 갑니다. 앞으로 올라갈 네.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만한 종목이에요. 네. 후성이라는 종목 아하. 가지고 왔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재에 관련된 기업인데 네.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겹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오. 기업이에요. 오늘 좀 2차 전지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 반도체에서도 좀 비실비실 거리는 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중소형 주인 후성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앞부분에 말했지만 지금 시장에 적합한 종목 살려면 그냥 지수를 추장하는 우량주 사는 게 훨씬 맞아요. 이런 거 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물리거나 시장이 밀려도 대응 자체가 수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하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자, 이제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121선, 지금 이 안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7,200원부터 7,9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61선 위로 올라가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한다? 다시 한 번 더 121선 찍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현 구간부터 박스권 하단인 7,1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든가 그게 아니면 61선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사던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 돌파했을 때는 다음 목표가는 8,700원. 약간 소심한 목표가예요. 8,700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7,000원 이탈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모두 갖고 있는 후성을 오늘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8,700원 보대 추세 이탈 기준점인 7,000원 손절가로 잡고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시간 들어도 부족하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 길게 대표님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래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자랑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시죠. 앞부분에 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PD님한테 추가 시간 받아서 겨우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별 추가 시간입니다. 사실 진짜 저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못 해드린 얘기들 아래 공간에서 더 풀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돈을 따라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돈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 우리가 가서 먼저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누구보다 한 발 빠른 전략 원하시는 분들, 인사이트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쟁앤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업종과 개별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보는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10시 29분 1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 발표로 오늘 원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상승폭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책의 훈풍 속에 원전주의 상승이 지속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2026년 초에 리튬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서 2차 전지주가 훨훨 날아가게 될지 주가는 오늘 좀 주춤한 가운데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올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스테이블 코인주의 열기, 지금 현재 어떻게 봐야 될지 소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발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개장 전에 이제 이 소식이 들려졌었죠. 원전을 새로 이제 짓겠다라는 것이고, 원전을 짓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2기를 이제 37년, 38년 네.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전혀 이제 원전주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워낙 어제 코스닥이 이제 화랑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네. 원전주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 뭐 이런 좀 생각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오늘 원전주들이 조금 아침에 좀 강했다가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탈원전이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네.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께서 지금 이제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별로 그렇게 화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네. 원전주를 통해서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원전주를 2038년까지 1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분명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지만 최소한 2030년까지 SMR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원전주 외에 많은 또 주식들이 올라가죠. 오늘은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고 오늘은 또 게임주들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대안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원전 얘기가 나오면 원전주들이 이제 시세를 확 내는 부분들, 물론 오늘 시세를 안 내는 시세를 내는 주식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요. 원전에 대해서 약간의 세모적인 성격으로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원전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글로벌 원전 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도 높은 네.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원전이라는 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그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한다. 지난번에도 제가 딜사이트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전주를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원전주들을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낫지. 원전주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매매를 잘하시는 분은 수익을 냈지만 네.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원전주들이 다음 이벤트까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무조건 원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길게 시세를 끌고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준공 시기가 2037년, 38년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짧게 투자하는 어떤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원전 섹터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시기마다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건설사가 뭐 이득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업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운영을 하는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한전 KPS라든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뭐 다 일단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책정되는 시기가 다르죠.
원전을 이제 짓는 동안에는 건설사들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건설이 됐을 때 이제 주기기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것이 원전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이제 대장주로서 한국전력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기 이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시장에 있어서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주 중에 역할을 했었죠. 물론 이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붙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정을 좀 받았죠. 네. 오늘도 현재 지금 6%대 갭으로 떴다가 지금 이제 보합금까지 1%대까지 시세가 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음봉이 나타나 있는 상태죠. 최근에 원전과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게 아니겠나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 그때 당시에도 한국전력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딜사이트에 나왔을 때 네. 어느 정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격도가 벌어지면 이격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아직까지는 한국전력을 좀 보유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는 것은 좀 필요하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템포 좀 쉬었다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원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두예빌이라든지 오늘 네. 같은 경우 이제 한전 기술이 이제 굉장히 시세가 강한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이 맞지. 오늘 한전 기술이 강하니까 이것을 좀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원전과 관련된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투자자라면. 조금만 원전 쪽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추격 매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폭발적인 거 오늘 뭐 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무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강세장 초입에는 가볍고 무겁고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놓고 보면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신다라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원전주는 무거운 주식입니다. 무거운 주식은 이렇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을 때는 조금 올라가는 데 힘에 붙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거리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원전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이 2038년까지 들고 간다?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시간도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지금 오늘 한국전력이 이 소식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그 강한 시세를 타다가 시세 꺾일 때는 조금 매도를 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예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강하게 시세가 붙었을 때는 따라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다시 좀 기다렸다가 또 수익을 챙기고 다시 기다렸다가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주 사업자들 뭐 이런 거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벤트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정부가 또 이것을 단축시키는 어떤 정부 정책도 나올 것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또 우리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략 한 20개 정도 글로벌리 원전을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당장부터 이제 지금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아가지고 모든 게 20개니까 20개 중에서 우리가 뭐 몇 개만 좀 하더라도 굉장히 앞으로 이벤트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코 원전만 갖고도 주가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그때 단락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떤 그때 나오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원전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건설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건설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 차라리 저는 원전주 직접적인 원전주들이고요. 건설주들은 한번 이벤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벤트성이면 최근에 그 건설주가 안 움직였으면 뭐 서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건설주가 한번 움직였잖아요. 건설주가 한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원전 쪽의 퍼포먼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전 쪽에 지금 시세를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발표와 더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건설주보다는 원전주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 따라 2차 전지주 훨훨 날아갈까? 사실 뭐 AI,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여러 가지 주제들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조금 뭐 낙관적인 전망이 많지 않아서 근데 최근에 리튬 값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튬 가격과 2차전지 상승을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차전지가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매도 쇼크버링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대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간 것이 조금 꽤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차전지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보면 원래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2차전지 업계가 사온 리튬을 가지고 2차전지 가격을 올림으로써 그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지금 2차전지가 안 팔리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더 살까요? 아니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3년 같은 경우 리튬이 네. 이제 부족했었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올라간 걸 소비자 가격의 전가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걸 누가 떠안느냐? 오히려 2차 전지 업계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다 가뜩이나마 지금 이제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비용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2차전지 업계는 악재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 코멘트보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에 대한 공매도 쇼크버링이 좀 나온 것으로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시세가 세게 붙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원전을 얘기했을 때도 시세가 세게 붙었을 때는 한번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세가 네. 세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2차 전지의 상승 여력은 아직은 좀 살아있다. 동력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내일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리튬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시세 자체가 좀 세게 붙어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EV에 대해서는 뭐 캐즘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어떤 로봇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으면서 2차 전지주의 어떤 모멘텀이 좀 전환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러티브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이제 리튬 가격이 아니다 하더라도 공매도 쇼크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면서 여러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로봇과 관련된 얘기 나오고 ESS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자, 로봇은 지금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 빨라야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이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로봇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고체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다들 이제 인정하는 상태죠. 전고체는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은 돼 있는 상태지만 양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2차전지 업계가 또 이제 캐펙스 투자를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로봇이 이제 활성화될 때까지 초기 로봇 상태로 놓고 보면 얼마나 팔릴까요? 규모의 경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가장 관건은 우리가 이제 LG엔솔이 지난번에 1,000억의 ESS 매출을 나타냈던 것들, 영업이익을 나타냈던 것을 네. 이번에 확정 실적에서 과연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ESS가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LG엔솔이 지난 분기보다 그 ESS 매출이 영업이익이 1,000억보다 늘어났다라면 ESS 모멘텀으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로봇 모멘텀은 좀 멀리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전처럼 로봇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2차전지가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또 전고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벤트가 붙어버리면 세게 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나는 이제 로봇이 나올 때까지 2차 전지 들고 갈 거야라고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2023년에 또 그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몇 년을 쉬었던 그런 상황들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전략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로봇과 관련된 어떤 수요는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현 구간에는 뭐 리튬 이슈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에 좀 앞서 있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이제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 차트가 살아있는 것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 차트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내러티브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를 페이스메이커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2차 전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구간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지금 움직임을 놓고 보면 쉽게 식을 모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움직이게 되면 전고체 폐배터리, 오늘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네. 대장주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스테이블 코인주의 열기. 자, 올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또 들어온 뉴스하면 이창용 총재가 홍콩 금융 포럼에서 이 발행을 허용하되 은행 주도로 시작해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주 상승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이제 법제화되고 네.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이게 바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상승 초입이나 시기가 아니라 지금 매매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제 불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스테이블 코인주가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고 그런 얘기들이 좀 사라지면 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둘 다 네. 섞여 있어요. 시기상조도 맞고 상승 초입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것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 어차피 이것이 이제 펀드멘탈에 기반해서 하기 위해서는 시기상조가 맞죠. 네. 앞으로 어떤 주체가 되고 어떤 식으로 법제화가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지금 세게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NHN KPS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도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하고 두나무 관련주들도 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강합니다. 다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센 애한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대장주가 올라가고 뒤기 늦게 따라가는 것에서 보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사셔야 돼요. 대장주를 사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페이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애플페이 관련주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게 붙은 쪽에 들어가서 트레이딩 구간, 스윙 구간 이런 네. 식의 매매를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 흔들리고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또 암호화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익숙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 자금 자체가 또 저는 이동했다고 봐요. 암호화폐 하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산다? 이건 좀 지금 생각하기가 좀 다르겠죠. 근데 가상화폐를 하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건 아니겠지만 가상화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세가 잘 안 나니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통해서 시세를 당일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우리가 매매를 짧게 끊어치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벤트와 관련해서 지금 매매해야 할 때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짧게 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것은 분할 매수는 아니다. 분할 매수는 장기적으로 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가는 것은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내 전체 포트에서 20% 이내의 금액을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삼성전자 15만 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5만 원을 넘어선 상태고 네. 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렇지 우량주는 분할 매수지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일정의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주 말씀하신 대로 유의점이라고 좀 길게 볼 게 아니라 짧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고를 때도 지금 많이 오르는 종목을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대형주 시총 순으로 보는 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많이 올라간 걸 오히려 따라잡아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주체가 나오면 네. 서로 이제 선별화될 거예요. 선별화될 것이고 어떤 시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은행 중심으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정부에서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은행을 피하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과연 그걸 허용하겠느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운영 주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뭐 결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운영 주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나중에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중앙은행을 탈피한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가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조금 안전성을 그나마 좀 답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 위주, 중앙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원전 2차 전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 얘기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토픽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예, 오늘 토픽으로서는 저는 SM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게임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SM 같은 경우 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움직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어제 이제 시세를 한번 냈고 오늘 살짝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매수 타점이 아니겠나 싶어서 SM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것이 눈에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SM과 더불어서 사실 뭐 BTS가 이번에 광화문에서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하이브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이브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BTS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죠.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M과 하이브 상태에서 하이브는 이제 BTS의 그 재개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고 SM 같은 경우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어제 기관 첫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바닥권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오늘 장 토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4만 원. 그죠? 14만 예, 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매크로 이슈 속에서 시장 전략과 그 안에서 유망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프라임 미트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5,000피 그리고 1,000스닥은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하락하나 싶더니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어제 코스닥이 기록을 세웠죠. 기록을 세우고 오늘은 살짝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인데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날은 일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코스닥이 아까 기록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요, 이제 정배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5% 이상 급등이 나왔던 케이스는 2000년도, 과거 2000년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급락했던 이후에 역배열, 과매도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올 적에 뭐 5%에서 많게는 10% 이상 급반등이, 그러니까 1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지금처럼 정배열이고 단기 신고가 랠리 중에 5% 이상 올랐던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99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던 IT 버블 당시 기억나시죠? IT 버블 비이성 랠리 상승 중에서는 그때는 자주 나왔어요. 지금과 똑같은 패턴도 있었어요. 뭐 5%, 7% 이상 나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의 패턴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만약에 비이성 상승 파동 나오면서 5% 떴다. 5%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오게 되면 짧게는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올라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 급등 나왔다가 살짝 올랐다가 밀렸다가 또다시 올라갔다가 밀렸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도 그와 똑같은 흐름이 이번에도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좀 무리수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10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코스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일봉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봉도 양봉이 10개 연속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월봉이 10개가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케이스는 정말 보기 드물죠. 비이성 상승 파동의 대명사인 나스닥도요. 7연속 양봉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증시도 찾아봤는데 일본이라든지 대만의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9연속으로 10연속은 안 나왔어요. 9연속으로 나오고 나서 한 달, 두 달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9연속, 10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강한 상승 파동인 거잖아요. 추세가 되게 강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코스닥, 코스닥이 한두 달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3월 달 전후로, 네, 2월, 3월 전후로 조정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월은 올라가고 3월은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아프게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FOMC 회의 절대로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파월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서 조심조심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말씀은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번 주 빅이벤트인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좀 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상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 종목들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목은 바로 LS 머티리얼즈였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7%까지 장중에 올라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가온칩스라든지 넥스틴도 오늘은 5%대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주들이 정말 강하네요, 전문가님. 네. 어제 추천드렸던 히트픽은 LS 머티리얼스였습니다. 오늘 추천가 대비 7% 수익을 넘겼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급격한 전압의 출렁임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울트라 커패시터를 만드는 이 LS 머티리얼스는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서버의 전압 변동을 밀리초 단위로 제어하는 게 바로 이 울트라 커패시터 기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력망을 안정화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은 이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들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근데 걔네가 엄청나게 전략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약간 위험한 구간, 변동성이 커지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울트라 커패시터가 딱 도움을 주는 거예요. 꾸준하게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정지라든지 혹은 뭐 전고체 배터리 요즘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단점들도 울트라 커패시터가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때까지 작년까지 열심히 얘네들이 개발을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서서히 매출이 잡힐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조금씩 매출이 잡히고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확실하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1차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14,65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지난 8일 날, 1월 8일 날 추천을 드렸었던 가온칩스가 지금 오늘 또 정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추천가 대비 3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희도 이제 지난 1차 상승파 때에 수익 실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재매수를 하고 나서 오늘 또 급등 나올 적에 또 분할차익 실현 중인데 일단은 요즘에 여러분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 비싼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어떻게 할 가성비가 좋은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죠. ASIC으로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니움이라든지 이런 걔네들만의,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나 그냥 내가 원하는 기능만 쏙쏙쏙 넣어가지고 우리 스타일의 칩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게 바로 ASIC 반도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호황을 낳고 있어요. ASIC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GPU에 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 또 전력 소모량도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수요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가온칩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가온칩스는 제가 오래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최초로 이나노 공정, 이 AI 칩 설계까지 따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년까지 어떤 부진들을 털어내고 올해부터는 이제 밀렸던 개발 관련 어떤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공들였었던 디렉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 패밀리 스타트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플의 뭐 개발자들 그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스타트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렉스라든지 혹은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실제 어떤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한 7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추천드렸던 넥스틴 지금 수적가 대비 16%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84,000원을 찍었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가 84,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이미 찍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유 중이시면은 2차로 9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픽주로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종목들이 정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들지 않아요. 정말 이 기업의 어떤 업황이 정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러티브들을 고려해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받아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QR코드 찍으셔가지고요.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공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 쉽게 풀어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순저가도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제 종목과 함께 넥스틴, 가온칩스까지 오늘 또 많이 올라주고 있는 만큼 자세한 리뷰 도와드려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관심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는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한 2주 전에 가져오신 뒤로 좀 수익이 많이 난 상황입니다. 정말 주가 급등 많이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번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타이밍일까요, 전문가님? 네네. 지난 14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에코프로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주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실제로 제 입장에서 정말 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역시나 급등이 나왔죠. 실제로 저희는 저점에서 이제 공략을 했고 어제 26% 이상 수익권에서 수익실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왜 올랐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 리튬 가격의 급등이에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리튬 가격이 2년 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톤당 18만 위안을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약 3,800만 원 가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가격 좀 올랐다라는 수준의 반등이 아니에요. 작년 12월부터였었죠. 아마 그때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 배터리 패권의 어떤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강력한 어떤 신호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막을 리튬이 급등하게 된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 역할이 있었었죠. 네, 바로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VAT 여러분들 황금률을 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이제 수출용 배터리에 대해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면서 환급을 해줬단 말이죠 원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격 경쟁력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용 배터리에 지원하던 이 9%의 환급금을요 기존의 9%에서 2024년에
2024년에 6월 6%로 낮췄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빨리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물량을 미리 뽑아내려는 중국 업체들의 어떤 밀어내기 생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리튬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정말 짧게 뭐 한두 달 지속될 게 아니라 앞으로 올해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왜 에코프로에게 강력한 호재가 되냐면 그 핵심은 이제 이 리튬 확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배터리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어떤 기회장이 열린 거에 된 건데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재고자산 가치 상승과 한가 전가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 자회사 중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얘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리튬의 재고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한 이제 에코프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이 양극재 판매 가격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에코프로만의 정말 유일한 장점, 바로 클로스드 루프 에코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간 수직 계열화와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로 재활용을 해가지고 원료를 만들고 그걸 또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단지 내에 이 모든 공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에코프로 CNG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료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전고체를 만드는 머티리얼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누구입니까? 에코프로 BM까지 모든 애들이 다 붙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정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비싸지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은 당연히 단지 안에서 원료를 자체 조달하는 에코프로의 원가 경쟁력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는 이제 어떤 업황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파란색 도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관심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예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정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많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제 준비했는데 이미 제가 여기 보시면 1차 TP 타겟 프라이스 제가 14만 7천 원 부분 적어놨잖아요. 네, 이미 오늘 돌파했습니다. 찍어버렸어요. 이미 찍었고 2차로는 여러분들 14만 5천 원. 네, 1차는 이미 찍었으니까 2차로는 14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차트 흐름 너무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도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올해는 퀀텀 점프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주로 가져와 주신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알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로도 피롭틱스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하신 뒤로 하루 만에 10% 넘는 또 상승이 나와졌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지금 다시 한번 봐야 할 시간일까요, 전문가님? 네, 유리기판은 사실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모멘텀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이 피롭틱스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금요일날 바로 그냥 장대 양봉 뽑아냈는데 마침 또 지난 금요일에 좋은 뉴스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삼성전기가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유리기판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고 이제 이 기술 개발 및 샘플 제작을 통해서 다양한 빅테크 고객사들에게 또 이제 프로모션까지 진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수의 어떤 여러 고객사들과 프로젝트, 유리기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다수의 고객사들과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딱 있잖아요. 유리기판 하면 떠오르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기업이 피롭틱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주에는 급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기판 관련 뉴스 나오기 전부터 미리 바닥권에서 선침해서 수익이 났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꾸준히 보셔야 된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멘텀은 되게 좋죠. 모멘텀은 너무나 좋은데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요. 주가가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로. 에코프로만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멘텀이 좋았는데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도 지난 그 10월 달에 올랐다가 11월에 조정받고, 그죠? 또 12월 달에 올랐다가 또 1월 달에 빠졌다. 또 지금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지게 되면 악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게 아니죠. 잘못 생각한 거는 매수 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주가가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과하게 올라가면 빠집니다.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리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저 또한 이제 이 유리기판 모멘텀이 너무나 좋지만 이대로 원회로 못 간다. 반드시 올라가다가 분명히 빠질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올라갈 때 적정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 피로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유리에다가 미세하게 길을 내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싱귤레이션 장비를 세계 최초로 만든 애들이 바로 이 피로틱스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AI 칩들이 되게 정교해지고 점점 커지고 또 무거워지면서 기존에 이제 그 플라스틱 판에다가 기판 위에다 올리는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기판이 휘어지거나 혹은 이 뜨거운 어떤 열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졌어요, 여러분들? 이 유리기판이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단단하잖아요. 간단하기도 하고 또 휘어지지도 않고 또 표면이 거울처럼 아주 매끄럽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어떤 전기 회로를 그리기에 정말 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딱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유리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어떻게 깨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피로틱스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유리에다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순하게 뚫으면서도 유리에 금이 가지 않게 개별 칩 단위로 정밀하게 잘라내는 이 싱귤레이션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해외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어떤 레퍼런스도 있고요. 또 TGV라고 해서 유리 관통 전극이라고 하죠. 그 장비도 이미 4개의 글로벌 고객사 양산 라인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즉 유리기판 관련 장비에서 이미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검증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유리기판을 쓰게 되면 소비 전력도 30% 이상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피로틱스의 장비가 너무나 땡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차트 보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제 이 H에서 상단부까지 딱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매물 소화 중인 거겠죠. 네, 여기서 장대음봉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죠? 여기서 살짝 쉬어가고 정말 제한적인 조정, 아래꼬리 달린다라든지 제한적인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B 내지 C도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1차 만약에 보여주신 분들 계신다면요, 1차 목표가는 한 53,5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언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특히나 대장주인 피롭틱스가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공략주 히트픽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조업으로 변모하는 기업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마침 오늘 히트픽 주가 지금 3%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3, 4% 빠지고 있는데 정말 싸게 잡으시는 좋은 차트가 생각이 되네요. 자, 이 히트픽주의 강력한 무기는요, 매출의 한 70%를 지탱하는 어떤 글로벌 톱티어 이 반도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이에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 현대,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차량용 반도체 유통시장에서요, 무려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라는 건데, 사실상 시장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90%니까요. 근데 얘네가 단순히 부품을 그냥 유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와 국내 1위 현대차 그 완성차 업체 사이에서 얘가 이제 물량도 배분을 하고 또 기술까지도 지원을 하는 기술까지도 총괄하는 어떤 비교하자면 운영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점점 갈수록 차량들의 내부가 이제 고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그쪽 방면에서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어요. 뭐냐면 작년에 이 현대그룹의 어떤 핵심 계열사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어떤 이제 대기업 가문의 일원이 된 거죠. 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해당 그룹이 이제 차화를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 차세대 미래차 전략 SDV 요거 때문인데 이제 이 히트픽주는요, 현대그룹 내의 어떤 자율주행 공급망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유통사를 넘어서 전략적 핵심 부품사로 도약할 확실한 어떤 명분을 얻은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현대차의 어떤 차세대 주행 플랫폼에 이 히트픽주의 자율주행 제어 장치가 핵심 부품으로 채택이 된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때까지는 유통사 멀티플 5배, 7, 8배 정도 받아왔던 이 기업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택만 되면은 앞으로는 전장 부품이다. 그죠? 멀티플 최소 15배에서 뭐 20배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설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멘텀 기대감? 그러니까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파트너사의 어떤 차세대 고사양 메모리가 이미 올해까지 물량이 완판됐어요. 네, HBM이죠. 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완판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HBM이 완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레거시 쪽에서의 생산 공정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돌려요. 오히려 거기 있는 것들도 HBM으로 돌릴 그럴 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 레거시 반도체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귀해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또 시장 유통 물량의 90%를 쥐고 있는 이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앞으로는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차량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메모리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 물량들을 원래 유통기업이니까 이미 물량을 확보해놨을 거 아닙니까? 재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오롯이 있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수익의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또 제조사로서의 어떤 변신이 되겠는데 이 기업은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자율주행에 분해 역할을 하는 어떤 제어 장치라든지 혹은 로봇용 AI 모듈을 또 직접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사업 영역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어떤 통신칩 설계 기업의 최신 기술까지 이식을 하면서 기술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미 뭐 국내 최대 어떤 국제공항에서 실증을 마쳤어요. 네, 조만간 아마 국내 대표 완성차 플랫폼의 이 핵심 부품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유통사라는 딱지를 떼고요. 로봇 및 자율주행 부품사로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의 주가는 당분간 보기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A와 B에서 얼마 전에 급등을 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지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추가락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락 나오면서 D 보이시죠? 예, D 라인 근처까지 왔어요. 예. 만약에 오늘 D 라인 부근에서 얘가 지지를 받고 여기서 아주 이쁘게 생긴 양봉이 하나 딱 나와준다면은 지지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공개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십시오. 오시면은 이 종목이 뭔지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싸게 잡을 수 있는 찬스거든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알려드리고 매수가, 순저가, 목표가를 알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유통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대기업들과 협력을 또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리레이팅도 가능할 것이다. 유통사에서 제조업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들까지 많이 짚어드렸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모든 것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 히트픽은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반도체 로봇을 필두로 한 5000P 1000스탁 달성.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건강한 상승작의 조건은 무엇일지 이분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참 오랜 시장, 우리 시장을 지켜보신 분으로서 지금 또 이제 코스피도 다시 5천 선을 회복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천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1000스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지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현재 좀 우리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뭐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리고
작년에 이 대선 이후에 5천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번 임기 내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네. 특히나 작년 말에 지금 4,200 좀 넘었었거든요. 예. 4,214인가 그랬었는데 벌써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20% 가까이 올라서 5천이 됐다는 게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네. 상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쁘기도 하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뜯어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과열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는데도 이렇게 이 일반적인 상승장에서 과열이 당연히 이렇게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뭐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느냐 이런 느낌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일단 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한 부분들 그리고 또 네. 그게 일정 부분 이제 되돌려줘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탄탄하게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과열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또 보이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랠리가 이어진 원동력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수급상으로 보면야 뭐 외국인이 파는 것 이상으로 더 강하게 그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는 수요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국내 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도 완전히 코스피는 앞으로 뭐 계속 미국보다 괜찮을 거야, 뭐 글로벌 관점에서 제일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많은 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위험해. 오히려 인버스로 투자를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꾸 내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동참하는 개인들의 범주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사기도 했지만 매도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힘들이 계속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냥 괜히 수급이 작동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 결국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증시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사실 이익이 같으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서 가치도 이익도 그것보다 더 늘어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ER로 이제 대표가 되는 어떤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그런 성장성 지표들이 다 도로 과거 평균 정도 수준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2023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꽤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25년 초, 한 4월 전이죠. 그때까지는 참 안 올랐죠. 그냥 박스권이었어요. 2000대 초중반에서의 박스권.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 올리려는 수요들. 그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은 좀 싸. 딴 나라 봐봐. 이 정도 올랐는데 우리는 아직 이 정도뿐이 안 올랐네. 이런 이제 심리들을 계속 자극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지수 전체 이렇게 빨리 올리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주가 상승, 어떤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어떤 시점,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번 지수 상승과 관련해서 빈술의 랠리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는 빈술의 랠리는 아니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빈술의 랠리라는 건 사실 실적이 별로인데 그냥 가격만 막 끌어올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은 관찰이 안 되는데 그냥 일종의 이제 거품이 끼는 거죠. 네. 그런 물론 이제 거품은 그 나름대로 항상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급등이라는 게 버블이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위기 후에 반등일 때가 급등이 V자 나타나거든요. 반등 네, 이런 근데 것들이. 그런 게 둘 다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같이 올라서 최근에 제가 다시 보니까 증권사들의 이제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맞느냐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일단 이익 전망치 자체를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12개월 포워드 PER이 여전히 뭐 한 12배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주가 상황에서.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한 10년간을 놓고 보면 좀 낮아졌을 때는 한 뭐 10배 좀 밑으로 갔다가 한 13배 갔던 이런 현상들에서의 그냥 중심값보다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PER이라는 수치로 보면 선진국은 노는 이 범위가 다르잖아요. 네. 낮아져도 한 15배, 높아지면 미국처럼 막 20몇 배처럼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된 어떤 그런 상승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빈술의 랠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최근의 어떤 상승장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 말씀하셨던 어떤 V자 반등 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는 어떤 유동성 장세와 지금 시장의 상승을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궁극적으로 있을까요? 네, 결국 실적이고요. 그래서 네. 실적과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양극화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직 거품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 네. 그 사실은 모두 다 떨어져서 모두 다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이제 유동성을 푸니까 반등하는 어떤 위기 이후의 반등 시점은 좀 차치하더라도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특징이 이제 몇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대부분의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돈이 많아져서 이것도 싸 보이고 저것도 싸 보이고 돈 가치 대비해서는 이 주식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하고 금리가 낮아지거나 유동성이 좋을 때 영향을 받는 것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미래에 있는 이익을 땡겨오는 거라서 바이오나 또 뭐 2차 전지나 이렇게 지금은 실적이 별론데 저 뒤로 가면은 실적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실적이 눈에 가시성이 있는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급등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뭐 어떤 이 주가 상승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딱 선별적으로 지금은 좋은 쪽은 좋지만 안 좋은 쪽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 내내도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여러 업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이제 나쁜 쪽은 나쁜 겁니다. 그 내수 나쁘죠. 예, 그래서 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잠재 성장률 낮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질까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과거에 워렌 버핏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건 다시 조정이 오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세상에 약간 바뀐 걸 약간 좀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이미 그거를 한참 넘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리 좋은 기업들 미국에서 상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내수 경제와 무관하게 글로벌 통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동된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어떤가요? 내수 나쁘거든요. 저도 형편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시죠. 이 개인들이 뭐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데들은 계속 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결시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뭐 이런 양극화들이 벌어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지금 그런 구조인 거예요. 예, 이런 구조 하에서는 충분히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이루어진 주요 실적 좋은 업종들로 주가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같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 상승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경제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어떤 그 차이, 간극 그리고 내수의 어떤 어려움들로 봤을 때 건강한 증시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상승의 여력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최근에 뭐 개인의 어떤 투자 대기 자금이 뭐 90조를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연기금, ETF,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아직까지 뭐 여력이 있다, 체력이 좀 나아졌다라고도 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아직도 대기자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기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지난 몇 년처럼 그냥 해외로만 쭉 빠지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적당히 올랐으면 다시 이걸 뺄 것이냐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방향도 그렇고 이제 환율 측면에 있어서의 강력한 의지가 적어도 1,500원은 넘기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시장에서 관찰되기도 하고 있고 물론 환율 상승 압력은 여전히 꾸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반 여건들은 개인들의 수요를 꾸준하게 좀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난 한 2, 3년간 해외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 증시 비중이 높아졌어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는 우리 증시 비중이 높아서 우리 증시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 한 2년 전까지의 추세는 그냥 무조건 해외 증시를 계속 해외 주식 네.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거기에 수정된 어떤 이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도 이제 주로 상당 부분은 패시브일 테고 뭐 일정 부분은 뭐 공격적인 걸 테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패시브와 액티브 쪽 자금이 모두 다 좀 다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증시 전반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퇴직연금 얘기가 있는데 퇴직연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결국은 퇴직자들한테 이렇게 좀 연결시켜주는 고리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넣어가지고 그게 전혀 이제 안 되고 단절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거버넌스 선진화라든가 또 주주 환원율을 제고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기업들이 번 돈을 노동소득 이외에 그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특히 퇴직자들을 테고 이제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네. 이제 점점 그 규모가 늘어날 텐데 자연스럽게 기업 이익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만드는 어떤 틀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주식 매수도 상당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상황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조금 더 냉철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장이 아니냐, 버는 곳만 벌고 못 버는 곳은 못 벌지 않느냐. 현재 구조를 어떤 시장의 한계라고 봐야 될까요? 한계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의 한계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한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어찌 보면 주요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네. 내수 경제는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리고 사실 중소형사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 사업 여건들은 그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차이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서 결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굉장히 어찌 보면 괴리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테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굉장히 빨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굉장히 비싸졌어요. 코스닥은 싸지는 않아요. 제가 네. 보기엔 글로벌 관점에서 봐서도 그렇게 싸진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건강성이라는 걸 뭘로 평가하냐의 문제인데 완전히 고르게 모든 업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뭐 내수와 수출 경제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이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하다.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증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네.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조업 국가들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만 굉장히 좋습니다만 대만 시장은 정말 전체 이익의 뭐 40%뭐 이 정도를 TSMC가 그냥 내는 거고 그밖에 이제 몇몇 개 경쟁력 있는 뭐 전기 회사 이런 데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를 보면은 사실은 증시에 있는 많은 종목들은 그냥 같이 가는 정도지 증시 이끌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게 몇 개 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 1, 2위를 다투는 두 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최근에 이제 예, 조선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또 원자력이라든지 또 전력기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이제 탑3 안에 들게 되는 회사가 규모상 이제 돼가는 거고 이제 이런 측면을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말씀드렸던 내수는 안 좋잖아요. 내수 경제 뭐 지금 열심히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늘려가면서 이거를 부추기고는 있는데 이제 부양을 하고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의 내수가 이렇게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금리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만큼 우리 여건이 녹록지 않죠. 환율은 높은 상태죠.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쪽은 지금 금리 하에서도 좀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가 건강하지 못한 만큼의 불건전성이 그 증시에도 이제 반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반도체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작년 초에 장을 이끌었던 조방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로봇까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이제 들끓었을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짜게 식은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과거의 영광을 잃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 또 기대감, 여력이 남아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바이오와 관련해서 두 업종 모두 아주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 굉장히 좋은 미래 산업이죠.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전력 수요나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당연히 그거를 저장해야 되는 이제 장치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데들은 최근에도 좀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가 확산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현명해진 거죠. 바이오 중에서 예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바이오 중에서 기술이 제대로 된 게 아직 없고 굉장히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돈 받으면 이제부터 시작해볼게 이런 데들까지도 돈을 다 주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정책과도 이게 맞물린 게 정책 자금을 뭐 신산업을 키운다고 막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정책 자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들을 찾아서 가다가 거기에 충분히 돈을 주고 난 이후에도 돈이 남으면 이걸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기술을 가진 데들도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게 바이오 붐 버블일 때 한번 나타났었고, 그게 한번 꺼지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거죠. 아, 바이오 중에서도 진짜 될 법한 거, 진짜 될 법한 것들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진짜 될 법하고 그게 또 이제 플러스로 더해져야 되는 건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 실적으로 연결될 만한 것들은 올랐어요.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이 뭐 회사처럼 결국은 수출을 했는데 기술 수출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출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기대를 반영했다가 이제 그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광을 잃었다는 어떤 개념보다는 시장이 현명해져서 이제 나누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는 기대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실적 가식성이 있는 데들로 집중이 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는 뭐 계속 클 산업이고 2차 전지도 이제 클 산업이긴 한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 2차 전지에서는 저장 장치 쪽,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이제 진짜 저장 장치 쪽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데,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정말 기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제 이런 데들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현명한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2차 전지와 바이오주 어떤 기대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최근 뭐 몇 개월 사이에 거의 코스피 지수가 2배 가까이 오르고 2배 이상이죠. 이 오르고 어떤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이 변동성 장세의 어떤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변동성 좀 커지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이제 빠른 속도로 오른다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조그만 뉴스에도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시장 내에는 지금 돈을 못 버신 많은 분들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보다 이제 주로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이럴 텐데 그런 분들이 이런 빠른 시장 하에서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누적적으로 아무 데가 특별히 이렇게 안 팔려고 안 판 게 아닌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서 이익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네. 그러면 내려갈 때 팔 때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변동성 하에서도 큰 트렌드와 줄기가 지금 꺾일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겠죠. 물론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현 상태에서 더 오르면서 막 버블 형태가 나타난다. 네. 난 진짜 묻지마 투자야. 이거는 나는 이게 실적이고 뭐고 모르겠고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나 무조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살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네. 뭐 그때부터는 정말 추세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현명하게 실적이 나온 데들을 갈라가면서 투자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엔 변동성이 크더라도 다시 이제 그 상승 트렌드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우려는 되지만 여기에 너무 불안해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변동성에 대한 예상도 해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대내외적인 환경의 영향도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원화가 최근에 다시 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가치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흐름인데 글로벌 유동성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상황들이잖아요. 네. 기업 실적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늘어나니까 다시 싸지고 이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이 말씀은 좀 덜 들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을 높이자, 정상화시키자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치쳐서 보면 상승 이유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이제 국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 게 글로벌 얘기죠.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커진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중반에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제법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또 우리는 올라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유동성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물가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그 불안이 뭘로 반영되냐면 금값이나 은값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지만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른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한 이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 대신에 실물 자산을 갖자. 부동산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이런저런 대책으로 막겠다 그러면 부작용만 나오게 돼 있고, 이제 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지기만 하는 상황. 국가의 목적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닌 이상 사실은 뭘 해도 괴롭긴 한데 실제로 이 막 디베이스먼트라고 하죠. 네. 이 실물 자산의 가치가 더 통화보다 가치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에서 막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근데 한편으로는 우려죠.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화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신뢰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신뢰가 사라졌을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이 루트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이제
이 비질란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경단이 출현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최근에도 보면은 금리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정도 금리는 뭐 사람들의 마인드 그런 부분들을 되돌릴 만큼 아주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높이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그게 이제 우리 하나의 리스크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네. 올해 초 들자마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린란드도 내 땅이다. 뭐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생각해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예.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들을 작년 정도부터는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얘기는 들었었어. 그런데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그린란드 문제는 물론 그린란드 문제는 이제 되돌린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지금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대만과 관련해서 이제 충돌이나 어떤 일종의 이제 잡음이 발생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또 올해 좀 걱정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올랐는데 미국 증시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래도 꽤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잖아요. 그 상승률이. 그 얘기는 그만큼 올해 증시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들이 좀 이렇게 계속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대내외의 어떤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올해 투자를 이어가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뭐 AI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는데 증시 상승을 이끌 섹터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AI 버블이 계속 그러니까 버블이다 아니다부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AI 관련된 투자가 지속될 거냐 아니냐의 부분일 텐데 AI는 제가 보기엔 이게 우리가 지난 한 몇십 년간의 경험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꽤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혁신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이제 기술 혁신들도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만 AI라는 게 사람의 몸까지 이제 어찌 보면 사람 몸은 아니지만 로봇까지 연결이 되면서 피지컬 AI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일부 뭐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예상하는 정도 속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점점 이 경제를 대체시킬 거라고 봐요. 기존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그러면 잠도 안 자잖아요. AI 일부러 재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엄청난 정도의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각국의 성장률을 예를 들면 매년 한 2%포인트씩 한 10년, 20년을 계속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만에 몇 배씩 이제 몇 년 만에 2배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되는 거 사람들은 원하지 않잖아요. AI도 사람이 같이 일도 하고 뭐 그러자고 쓰는 거지, 개발하는 거지, 이거 뭐 그거 다 대체하자고 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통제하고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커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 자원을 제공하는 데들이 반도체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다 뭐 국내 반도체 회사들 좋게 보고, 특히나 이런 그 두 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당연히 들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그 이외에는 조선 방위산업, 원전 이런 것들이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미국이 이게 사실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거듭나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중국한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맹 중에서 그쪽 부분에 가장 어떤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해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또 협조를 통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 성장 스토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이런 데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꺼지고 난 상황이고 사람들이 현명해진 단계니까 실적하고 실제로 비교해 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장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방송에서 반도체를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 오셨는데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 눈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 주식이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장세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서 수치로는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조정 뭐 이렇게도 많이들 보시는데 조정은 굉장히 짧을 거라고 봐요. 네, 조정이 되더라도. 근데 그런 가능성만큼이나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가이던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가이던스 측면에서의 서프라이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것보다 이제 더 많은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더 장기로 보면 사실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그 얘기 한번 하셨더라고요. 뭐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하이닉스가 2,000조 될 때까지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얼마 더 올라야 지금 되죠? 한 500조. 그러니까 지금보다 4배 더 올라야 네.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분명히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워낙 싸다는 그런 인식도 좀 있으실 테고 한데 싸기 때문에 기대가 약간 무산된다고 해도 짧은 반등 이후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기대가 만약 넘어간다 그러면 그날 바로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제 마음이 편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코스닥이 다시 4년 만에 1000스탁을 밟으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건강한 장이냐 이런 어떤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도 같이 살아나야 우리 시장이 건강한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약바이오가 달리는 게 건강한 장이다라는 게 유효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건강한 장의 성격을 좀 이렇게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다시 규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 변화도 시장이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뭐냐면 실적이 좋고 진짜로 잘 될 만한 데들은 잘 되고 안 되는 데들은 퇴출돼야 되는 시장이에요. 냉정하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원래부터도 예. 뭐 코넥스가 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사업화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선별이 돼서 올라와서 거기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그런 데들을 유니콘으로서 키워나가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은 잘 안 되는 데들은 퇴출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갈려지는 이런 어떤 그 양극화되는 그게 건강한 시장인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다 같이 간다? 이거는 건강한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건강한 시장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까지의 코스닥 시장이라는 건 실적은 별로 없고 그냥 기대만으로 다 움직이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쪽은 정말 돈을 벌고 있어서 올라가는데 네. 그 비슷하게 생긴 여기는 돈을 벌 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시나 그러고서 돈을 대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시장이었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걷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걷어지기 아직 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라는 건 장기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네. 이벤트라든지 또는 테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 우리 장에 대한 미래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